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뇌와 사유에 대해서 옛사람들이, 동아시아 옛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알파고가 등장해서 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바둑 실력을 발휘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런 컴퓨터가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정보 처리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게 사람이 바둑을 둘 때하고 컴퓨터가 바둑을 둘 때, 여기는 오목이네요. 네. 이럴 때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직관적으로 느낄 때 이게 같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차이는 이거라고 봅니다. 컴퓨터에서는 일단 정보 처리의 과정이 있는데 그 정보 처리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 어떤 절차가 존재한다는 건 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리 짜여진 절차는 아니겠지만 어떤 순서를 거쳐서 답이 나오겠죠. 그런 정보 처리의 과정이 있을 텐데요. 컴퓨터랑은 많이 다른 형태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답을 내는데 문제는 그러한 정보 처리를 하고 있을 때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지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식,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정보 처리에서 컴퓨터와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표현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표현이 됐죠. 서구에서는 마인드니, 소울이니, 스피릿이니 이런 말로 표현되기도 했고, 동양에서는 혼이니, 백이니, 신이니 이런 말로 표현되기도 했고, 우리말로는 넋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동서고금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의식 내지는 내가 있다, 내가 나라는 것이 이 마음의 활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그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이런 이제 의식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심 내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향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갖가지 관념론이나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종교 이것에 배경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옛사람들이 한 가지 좀 여러 가지 견해를 보였던 것이 이 마음의 자리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과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인류의 여러 문화권에서 크게 보면은 그 자리가 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자리가 뇌다라는 설과 그 자리가 심장에 있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원초적인 어떤 단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인간이 하게 된 것은요. 일단 사람이 슬프거나 놀라거나 화가 나거나 이러면은 이게 심장 박동에 변화가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에 따른 심장의 반응을 보면은 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 이제 원초적인 어떤 단서가, 그러니까 심장이 마음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타나게 된 원초적 단서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것들, 이러한 이제 특수감각 기관들은 다 두면부에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장기, 내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뇌죠. 네. 그래서 이러한 감각이 뭔가 모이는 곳이 뇌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감각들과 관련된 기관이 뇌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뇌가 마음의 자리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된 원초적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 부분은 심장과 연관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고요. 감각은 뇌와 관련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단서로 인해서 인류 문화권에서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마음의 자리다. 어떤 사람들은 뇌가 마음의 자리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으리라 봅니다. 고대 그리스의 경우를 보면은 특이하게도 초기에는 이 횡격막이 마음의 자리다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제 고대 생리학이 형성되면서 이제 주장이 갈렸는데요. 히포크라테스의 경우에는 뇌가 마음의 자리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장이 마음의 자리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런 심장이 그 마음의 자리라는 주장이 꽤 힘을 얻고 있었을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갈레노스에 이르면 로마 후기에 갈레노스에 이르면 이 뇌를 마음의 자리로 오는 설이 딱 굳어지죠. 그리고 이후 중세까지 쭉 이 학설은 이어집니다. 갈레노스는 그 뇌에 소위 동물 전기,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런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푸뉴마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일종의 이제 우리 동양의 수로로 말하자면 이제 기 뭐 그런 것들인데 이게 뇌에 그 동물 전기가 있어서 이게 그 감각과 운동을 일으킨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갈레노스는 그 뇌의 실질 부분, 그러니까 그 화이트 매터나 그레이 매터, 백질이나 회백질 이 부분, 그 뇌 실질이 정신작용을 담당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지금의 생각하고 같은 거죠. 참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있지만 참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중세에는 그 뇌실 그 속에 빈 부분 있죠. 그 빈 부분에서 정신작용이 발현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동아시아에서 이 뇌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했다면 어떤 시기에는 이와 같은 생각을 동아시아인들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체에서 돌아다니는 그 기체가 어떤 정신을 담당한다는 생각이 비교적 동아시아의 배경에서 자연스러운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뇌가 정신의 자리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주류로 자리 잡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갈레노스는 이제 뇌가 정신의 자리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것이 이제 서구사회의 중심적인 그 마음의 자리에 대한 답으로서 그 자리를 잡고 이어가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중세 유럽에서 뇌실질이 아니라 뇌실 부분이 마음의 자리다, 그 정신작용을 발현한다라는 생각이 대두됐다고 했는데요. 이 다빈치의 그 뇌에 대한 스케치를 보면은 이게 뇌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1뇌실, 제2뇌실, 측뇌실이죠. 네. 3뇌실, 4뇌실 이런 것들을 그려놨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우에는 요 뇌실이 운동을 산출하는 펌프로 작용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런 뇌실이 정신을 발현한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그 거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심장이 마음의 자리다라는 생각이 쭉 이어져 왔죠. 네. 맹자에 보면은 심지관즉사, 심장에 직접 하는 일은 역할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다소 중의적인 표현이 됩니다. 여기 한자에 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가리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을 추상명사로서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죠. 이게 이제 동아시아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제 많은 마음의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사유 바탕에서 얘기할 때 이제 그 논란이 됐던 배경이 됩니다. 심이라는 글자의 중의성이요. 그 내경 소문에 보면은 딱 그 심장이 신념이 나타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어떤 측면을 잘 보여준 신묘하고 밝은 것 이런 말인데 그러면 그 측면을 잘 보여주는 명사죠. 심장은 군주의 관리이며 관직을 가지고 있으며 신명이 출현한다. 신묘하고 밝은 바가 거기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고 있어요. 글자의 성립을 볼 때 이 심자는 마음 심자는 정확하게 이게 상형 문자이고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심장을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심실과 심방을 그려놓은 이 심장의 형태에서 왔음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이게 하필이면 마음을 나타내는 또 글자가 됐기 때문에 그 동아시아에서는 이 심장이 마음의 자리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또 자리 잡는데 한 가지 역할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내경에 보면은 마음의 작용을 마음의 여러 가지 측면을 5개로 나눠서 이것을 각각의 5장에다가 또 재배치하기도 했습니다. 5장의 역할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는 주로 이렇게 구체적 연결에 의한 즉 구상적 사유에 의한 5장의 생리만 얘기했기 때문에 내경에 나타나는 5장 생리의 전반을 얘기한 것은 아닌데요. 내경의 생리학 체계에서 5장의 주된 역할은 그 정의나 기나 이런 것을 저장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이 혼신의 백지라고 하는 이 정신작용의 주체가 되는 기들을 저장하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생리학적인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내경에서는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각각 저장하느냐? 이렇게 심장은 신을 저장하고 가는 혼을 저장하고 폐는 백을 저장하고 비장은 의를 저장하고 신장은 지를 저장한다. 그래서 혼, 신, 의, 백, 지를 간신, 비패신 5장이 나눠서 저장한다는 이런 생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내경에서는요. 이거 그래서 종래에 이 심장에서 정신작용을 전부 담당한다고 하는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내경에서는 이 5장이 나누어서 여러 측면을 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내경에서도 전반적으로 심장이 정신작용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관점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네. 이 혼신의 백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이제 그 성격이 다른 건데 신은 그야말로 이제 정신작용의 이제 주체가 되는 요소이고요. 백은 주로 기억과 관련된 그런 요소라고 한다면 혼은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뭔가 저장하고 갈무리하고 하는 그런 요소라고 한다면 이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뻗어나가고 이렇게 뭔가 탐색을 하고 하는 그러한 측면 또 이렇게 비교적 땅적인
땅과 천지의 그런 상관관계를 볼 때 땅에 가까운 요소, 호는 하늘에 가까운 요소로서 인지가 되었던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 의는 이제 의도, 생각 이런 것들이죠. 이제 또 골똘히여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라고 하고요. 지는 이제 자기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나누어서 5장에다가 배속을 했어요.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도 언제부턴가 뇌가 마음의 자리다 라는 생각이 대두됐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교과서들을 보면 종종 그 뇌조신명설, 그러니까 뇌가 그 정신을 담당한다 라는 설이 내경에도 그 뿌리가 그 초보적인 형태가 보인다 라는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근래의 교과서를 보면은요. 한 가지 논거로 두는 문장이 이거예요. 두자 정명지부 두경시심 정신장탄의 라는 문장입니다. 이게 뇌조신명설의 원조격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그냥 보면은 머리가 정명에 묻고 이 정밀함과 밝음의 집이다. 머리가 정명지부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경시심 정신장탄의 머리가 기울어지고 그 시선이 깊이 움푹하지면 사람이 눈이 움푹 들어간 듯이 보이게 되면 정신이 장차 없어질 것이다, 달아날 것이다, 떠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람이 죽음에 가까웠을 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정명지부라고 하는 것이 뇌가 정명지부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네. 머리가 그러한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이런 이제 감각기관들이 얼굴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두면부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정명지부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뇌가 정신의 자리라는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죠. 예. 그러나 오늘날의 교과서에서 흔히 이 문장이 그 뇌조신명설의 원조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또 내경에서 염은 방사 혹이 뇌수위장, 제가 듣기로 황제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 방사들 중에는 간혹 뇌수를 가지고 장으로, 오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당시의 여러 가지 장부학설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장변론에서. 이런 것을 보면은 당시에 뇌를 상당히 중시했던 사람이 있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뇌수를 장으로 했다는 건요. 장이 더 중요한 장기입니다. 부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뇌수를 이제 장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혹시 이게 뇌조신명설을 견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 문장만 가지고 그렇게 그 강한 주장을 하기에는 이 문장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너무 약하죠.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단서가 되지는 못합니다. 또 간혹 논거로 드는 게 이 춘추원명포라고 하는 한대 저작에 나오는 이와 같은 문장입니다. 두자 신지소거이고 뇌지위원 제야 인정죄뇌라고 해서 머리는 신이 머무는 것이고 뇌란 말은 있음을 뜻하는데 사람의 정은 뇌에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제는 제가 그냥 있다라는 원래 그 뜻으로 풀었는데요.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이것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이제
해설도 있습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말이 있어서 두자 신지소거, 머리가 신이 머무는 곳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한대의 문헌에도 나온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뇌주 신명설이 꽤 이른 시기부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장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당시에 그 의학 문헌이나 여러 다른 분야의 문헌에 두루 이렇게 퍼져 있었던 그런 설은 아닙니다. 도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뇌가 이런 그 어떤 정신작용의 양적인 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점차 인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를 소위 니환이라고 해서 중요한 기관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건 성명교지라는 명나라 때 도서에 나오는 세심퇴장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뇌를, 이게 지금 머리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뇌를 그린 겁니다. 브레인. 근데 여기에 수해라는 말이 적혀 있고 한편으로는 니환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수해라고 하는 것은 골수의 바다다라는 뜻인데요. 옛사람들은 수라는 것을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런 척수 조직 이런 것을 수라고 했기 때문에 뇌는 그게 많이 모여진 그 기관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수의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그냥 뇌를 말하는 거죠. 해부학적인 뇌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명칭이 이겁니다. 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교적인 명칭인데 이게 도가에서 이 뇌를 중시했던 그런 흔적들을 이런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머리 부분에 보면은 이거는 소위 열나자도, 제가 캐부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그 열나자도의 다른 그 판본인데요. 이 위진남 5대 10국 시대의 도사였던 그 열나자를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 머리 부분에 보면은 7백신, 그래서 7가지 백의 신이라는 글이 적혀 있고요. 그 가운데에 니환진궁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뇌의 별칭이라고 생각됩니다. 니환진궁이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 또 오른쪽에 삼시신, 예전에는 이제 삼시충인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낸다고 했는데 여기에 삼시도 그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삼시신이 그려져 있고요. 가운데 딱 니환진궁이라고 해서 뇌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강조점을 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뇌자 원신지부, 뇌가 원신지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도가내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명교지에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딱 머리 정수리에 원신이 있음을 딱 보여주죠. 그 으뜸이 되는 신이라는 겁니다. 으뜸이 되는 신. 원래 정확하게 도가적 용어로서 원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천적인 신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원신, 으뜸이 되는 신. 으뜸 원자의 귀신 신자인데요. 원래 이제 선천의 그 신을 말하는 용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뇌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설이 이제 도가에서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뇌가 정신을 담당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냐?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서구의 뇌 학설은 이 감각과 운동, 그 다음에 지각, 사유 이것의 중추가 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도가에서는 이제 사람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예를 들어 도가에서 이제 정기, 신을 중시하죠. 지금 현대 중의학은
기혈 진액을 인체의 주요 유동 요소로 보고 있는데, 도가의학에서는 전기신을 주요한 인체의 유동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요소 중에 이제 신이 뇌에 대응을 한다라는 건, 그리고 이제 맑은 것, 양적인 것들이 머리에 모인다는 생각이고요. 정확하게 이 지각 운동 사유의 그 기구가 뇌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신 기능 중에 일부 그 양적인 성분들입니다. 그런 기능을 그 원신이 담당하고, 이 원신이 이제 뇌에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 신이 선천신, 후천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선천적인 신, 또 양적인 면을 담당하는 그 신이 뇌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도가의 뇌학설입니다. 서구의 뇌학설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서구 의학설이 중국에 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이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서구의 개념으로서의 뇌에 대한 생각이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명말 청초에 주로 예수의 선교사, 로마에서 확인한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서구의 이제 해부 생리학설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뇌학설에 대해서 한 가지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이 마테오 리치의 서국기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서쪽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기억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재밌는 책 이름이죠. 마테오 리치가 이것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뇌가 기억을 담당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블리니 알레니오라는 사람이 이제 성악 추술이라는 책을 써서 여기서도 뇌가 마음의 자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테렌츠가 태서인신설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1635년에 이것은 서구의 해부 생리학설을 중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중요한 책입니다. 태서인신설계라고 하는 책은요. 이런 곳에서 다 이제 서구의 뇌에 대한 해부 생리학설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김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런 마테오 리치하고 교류를 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이 김성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제 중국적으로 이해가 되고 지식인들 사이에 그것이 이제 유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후에 방이지라는 인물이 이제 물리소지라고 하는 과학사상으로 중요한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도 서구의 뇌학설을 일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왕경안의 의학원시, 중국에서는 많이 유포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의 해부 생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서구의 뇌학설을 일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왕의 본초비어에서도 이 뇌조신명설, 뇌가 정신을 담당한다라는 설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김정희의 설명을 보면은요, 사람의 그 기억 능력은 뇌에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이 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노인들이 건망증이 있는 것, 자주 잊어버리는 것도 그 뇌가 속에 이제 점차 비어져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형체를 딱 보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그 뇌에 거기에 대응하는 무언가가 이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과거의 일을 이제 기억 회상할 때 반드시 눈을 감고 위를 이렇게 바라보는 듯이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신을 뇌에 모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뇌가 이런 정신을 담당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기억 능력이 뇌에 있다. 이것은 마테오 리츠의 서구 기법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기억 능력이 뇌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주장했죠. 또 완경한의 의학 원시를 보면은요. 이목구비지 소독이 최근에 이 귀와 눈과 구비, 입과 코가 들어가는 곳은 뇌에 가장 가깝다. 뇌가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장기죠. 그래서 뇌가 먼저 그 상을 받아들여서 명의각지, 그것을 이해한 후에 이 기지, 이 존지야. 그 뇌에다가 그 받아들인 바를 위탁시키고 거기에 오래도록 남아있게 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오늘 강의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뇌라는 것이 특수감각기관과 가깝기 때문에 옛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 뇌가 정신의 자리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완경환도 그러한 단초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이제 뇌가 그 정신의 자리다라는 그런 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의학원시는 일부 서구의 학설을 소개는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그 당시까지 동아시아의 해부 생리를 집대성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물리소지에서 방해지는 인지지우의 뇌지청탁, 사람이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한 것은 뇌의 맑고 탁함에 달려있다 라고 해서 이 뇌에 의해서 사람의 지력이 결정된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이 정신에 대한 이제 사유는 서구처럼 완전히 이제 물질과 분리된 완전히 추상화된 그러한 개념으로까지 완전히 가지는 못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제 데카르트가 정신과 물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이제 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물질은 그 본성으로서 연장성을 가지고 있다. 공간을 점유하는 그러한 성질이 물질의 본질적인 성질이고, 거기에 비해서 정신은 사유라고 하는 것을 본질로 갖는다라고 해서 이 두 개는 별개의 실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신은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이 공간을 점유하는 성질을 갖는 어떤 기체죠. 그것이 그 신이라고 해서 정신작용을 발휘한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물질 자체가 그 정신이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따로 이게 별도의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던 겁니다. 이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나누는 이런 단계에 이제 데카르트 철학에서 이르게 된 거죠. 완전한 비물질적 요소로서 정신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근접하는 논의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심의 개념을 잡으려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여러 가지 있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불교의 전통이 깊기 때문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논의가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의학인문에 보면은 여기서 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이 심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중의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의 단초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심장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마음을 말하는 그 심자죠. 근데 그 둘을 이제 구분할 것을 이 이천은 의학인문에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육지심, 혈육의 심이 있고 또 이 신명지심, 신명의 심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혈육지심은 그 형태가 미개하나 아직 개화하지 않은 연꽃과 같으며 폐하 간상, 폐 아래 간의 위에 있는 것이 그것이다. 뭐예요? 심장을 말하는 거죠. 심장이 그 혈육지심이고 또 신명지심이 있는데 이것은 주제 만사만물을 주제하고 허령불매, 그 비어있는 듯하고 그 신묘하면서 불매, 그 보이지도 않는 이것이 그것이다. 허령불매한 것이 이것이다. 이게 이제 마음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심에 대해서 이 혈육지심과 신명지심을 이제 구분하는 이제 그러한 논의를 제창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정약용에 이르면 이 신명지심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순수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추천해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논의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심경밀엄이라고 하는 정약용의 논설을 보면요, 여기에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이것을 깊이 있게 천착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 소위 허령한 지각의 주체, 허령 지각자, 이 마음이죠.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명확한 그 추상적 개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어쩔 땐 신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또 맹자는 뭐 대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법신이라고도 했다. 불교에서는 이제 법신과 색신을 나누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마음을 이제 지칭하는 말로서 사용이 됐는데, 근데 이것들이 이 나의 이 자아, 여기서 이 내충, 오내충, 여기 오내충, 나의 속에 있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자아죠. 이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용어가 제대로 나타나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한탄을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옛 경전에 심이라고 한 것은 그 정신의 순수한 명칭, 여기 대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즉 내 속에 깃들어 있으면서 바깥을 향하는 이것, 이게 이제 정신이겠죠. 이것을 심이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지칭하는 용례도 많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장 가운데서 혈기를 주관하는 것, 이게 심장이죠. 이것을 심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정신과 형체가 오묘히 합쳐져 작용이 일어나는 곳에는 어디든 혈기가 따라오게 되니까 이 심장이 혈기의 이제 주체인데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대신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충, 나의 이제 통칭으로 이 심장을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행적 표현이 일곱 구멍이 뚫려 있고 감과 같이 매달려 있는 그것, 이 심장이죠. 네. 이 심장이 오내충, 나의 자아임을 나타냈던 그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자아, 오내충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나타낼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단계에 이제 이르렀던 거죠. 자, 이제 논의를 조금 돌려서 심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한자의 심자는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중의성이 있어서 심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말에서는 이게 좀 다르죠. 우리말에서는, 한국어에서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고 염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자를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한글 의서 중에 언해 구급방이 있는데요. 이 언해 구급방을 보면은 그 원문에 한문 원문에 심자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번역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이죠. 현대어로서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가슴 한복판이 어떻다 하는 의미로 해서 심통이라고 하면은 가슴이 아파서 가슴 앓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심번이라고 하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상당히 잘 번역을 한 거죠. 그 문맥에 따라서 딱 나와서 번역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염통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저심혈, 이것은 도태 염통의 피, 돼지의 염통에 있는 피라고 해서 도태 염통의 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 장기로서의 심과 마음을 뜻하는 이 심자가 명확하게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글 의서가 주는 묘미가 이제 이런 데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구 이야기 전이되면서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우리 그 동아시아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요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 신경에 대해서 그 역사를 조금 보면 간략하게만 보면요. 유럽에서도 초기에는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각과 운동의 정보를 나르는 기관이다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해부에서 보면 이렇게 생기는 다발들인데 이게 그 운동과 감각을 이렇게 감각의 정보를 나르는 기관이다라고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힘줄이랑 다르지 않은 외견상 힘줄과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힘줄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갈레노스는 생체 해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여러 가지 동물 해부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상당히 이게 아주 잔혹한 그런 이제 일들인데 하여튼 생체 해부를 해서 살아있는 채로 해부를 했기 때문에 이 신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레노스는 이 동물전기,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동물전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이 신경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서구 의학에서 이제 주류의 설명으로 자리 잡았죠. 오래전부터.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이 신경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뇌하고 척수 중추신경계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뼈를 채우는 조직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가에서는 조금 이제 중시를 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정액으로 전화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뇌가 원신의 부위다, 원신이 자리 잡는 곳이다 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척수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어떤 감각과 운동을 주관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말초신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없었죠. 말초신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제 관심이 의서에서 보이지 않고요. 만약 옛사람들이 말초신경 관찰을 했으면 그냥 근이라고 했을 겁니다. 네, 그냥 근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조직입니다. 이 신경에 대해서 동아시아 사회에서 이제 서구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양 사람들이 이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근을 봤으면 그 해부학적 형태에 의해서 그것을 명명했다면 그냥 근이라고 했을 겁니다. 신경을. 그래서 이 전체신론 같은 책에서도 보면 이 근이라는 표현으로 신경을 번역한 예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뇌기근 이런 말이
보이죠? 기를 전달하는 근이다. 그래서 기근이라는 표현을 전체 신론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시도도 합니다. 신경을 액도, 왜 액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액의 길이다 해서 액도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가 있습니다. 신경에 대한 번역으로서는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경이라는 그 표현이 일본에서 먼저 이제 정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해부 전진도라고 하는 19세기 초의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신경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났느냐? 해체 신서에서 스키다 겐파구라고 하는 삼전현백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난학자가 이 서구의 해부학설을 번역을 하면서 이 신경이라는 말을 새로 창안해서 쓰게 됩니다. 그때 나타났어요. 1774년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서구의 원래 표현도 이제 그 당시 문헌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덜란드어로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제뉴를 번역을 해서 세노라는 이제 음역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표현이 있었느냐? 명말 청초에 서구의 의학이 중국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나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태서인신설계라고 하는 테렌츠, 중국용어로 등옥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태서인신설계에 보면은 근 또는 세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요. 예. 형태적인 특징을 보고 표현했다면 이렇게 중국인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이나 세근. 일본에서도 해체신서에 앞서 나온 월조동필 같은 이런 해부서에 보면은 경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였듯이 해체 발문 같은 책에서는 또 액도 이런 표현도 새롭게 시도가 되기도 하고, 신경의 번역으로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차로 일본에서는 이제 신경이라는 말, 그 스키다 겐파구가 얘기했던 신경이라는 번역어가 좀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근이라는 표현을 고수를 했어요.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나온 그 해부생리학서인 전체 신론에 보면은 기근, 뇌기근 이런 이제 기가 다니는 근이다 하고 해서 기근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재밌는 게 일본에서는 정기신 가운데 그 신경은 이제 신이 다니는 길이다 해서 신의 길에서 신경이라는 말을 썼는데, 중국에서는 기가 다니는 길이다 해서 기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이게 그 기의 역할하고 신의 역할하고 다른데 조금 더 이렇게 그 뭐랄까 정신작용에 이 신 쪽이 순수한 정신작용에 이제 가까운 그런 요소이죠. 네. 그걸 담당하는 길이다라는 표현을 일본에서 쓴 거고, 중국에서는 기근이라고 해서 기를 담당하는 요소로 일단은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일본과 마찬가지로 음차어도 음역어도 쓰입니다. 영어의 너브를 음역한 열복이라는 말도 썼고요. 그 중국에는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런 서적들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영어의 음역어를 썼던 거고요. 일본에서는 초기에 네덜란드를 통해서 그 서구의 의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덜란드 말의 음역어가 이제 쓰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도 결국은 신경이라는 말을 이제 받아들여서 쓰게 됩니다. 이미 이때쯤 되면은 일본에서는 신경이라는 말을 전부 다 쓰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1903년에 나온 신이야라는 이제 작은 사전인데, 여기를 보면은 신경이라는 말을 그 너브의 번역으로서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사회에서 그냥 통일이 됐어요. 신경으로. 처음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신경이라는 말로 번역어가 통일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몇몇
지식인들이 생각을 했던 그 마음에 대한 문제, 마음의 문제에 대한 접근, 또 그것과 관련된 신체 기관에 대한 접근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실학자로 알고 있는 이익의 글을 보면은요, 여기에 그 마음과 그 마음의 자리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논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서구학설의 영향도 볼 수가 있어서 당시의 지식인들이 서구의 뇌학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소개하려고 해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고전적인 심신관을 나름대로 새롭게 이제 정립한 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유행지신, 인체 전체를 돌아다니는 신이 있고 심장에 자리 잡고 있는 신이 있다. 이걸 신명지심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신은 장기로 말하자면 심장과 신장 양쪽에 머문다. 또 이제 시기에 따라 하루 중에 어느 시기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다릅니다. 또 기억은 백의 작용이다. 뭐 이런 이제 고전적 심신관이 있고요. 서구에서를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아서 뇌는 이제 감각의 주체가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활동은 이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담당한다고 봤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호사설 유선에 그 인사문에 괜찮습니다. 성호사설 유선의 인사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제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일부 논설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신입우신이라는 제목이 붙은 논설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장황이라는 사람이 쓴 도서편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잠들 때는 신장으로 이 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성시에는 이제 심장에 신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강절 소옹이죠. 네, 소옹의 설명이 이제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이 신명지심이고 또 하나가 유행지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체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는 신이 있고 심장에 머물러 있는 신이 있다.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어르신을 알고 있는데 일장로 어르신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이 그 심장은 그 집이고 신장은 이제 방이 되기 때문에 실과 당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고요할 때는 신장에 이제 그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제 감각하게 되면, 느끼게 되면은 그게 심장으로 이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라고 해서 뭐 이게 즉 전인 미발지온 전인이 밝히지 못한 그러한 함축된 바를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 사람이 혼자서 알아낸 것 같았지만 알고 봤더니 이런 도서편의 장황의 설에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그 신 중에 유행지신이라고 하는 전신을 돌아다니는 신이 있고 또 신명지신이라는 심장에 있는 신이 있고 또 그러한 신이 오장에 심장과 신장에 이제 그 나누어져서 잘 때는 신장에 들어가 있고 유행지신이요. 그리고 낮에는
주로 존재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서구의 생리학설도 이제 받아들입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은요, 근총원뇌, 여기 이제 신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경이 뇌에 이제 매여 있어서 지각교통 전신에 유조하는데, 이게 뇌가 이 때문에 뇌가 일신의 주가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서구학설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완전하게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되도록 그 고대의 설명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지력, 가지, 운용, 백체. 그 힘줄의 힘은 인간의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움직일 수가 있으므로, 그래서 그 동기지 뇌, 그러한 움직이는 기운이 뇌에 서 말미암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근의 작용을 지금 서구에서 받아들인 이 신경의 작용하고 되도록 떨어뜨리지 않는 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단첨 일각자, 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을 담당하는 것이죠, 이 신경이. 그래서 육아사를 종래의사하고 같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이 정신의 주체가 된다라는 설을 이렇게 이익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작용을 나눠서 하나는 뇌에, 하나는 또 심장에 정신작용을 배속을 시킵니다. 어떻게 나누냐? 근비자각, 이 신경은 원래 자각이 없는데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아닌데, 그 뇌가 있는 까닭에 물촉지시, 사물이 신체에 닿았을 때 부대 사량, 깊이 생각하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 양동자, 바로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은 뇌지위야. 뇌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이 물촉이 연자시냐. 그리고 그 물건이 이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헤아려서 잘 이해해서 움직이는 것은 심장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감각에 의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뇌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헤아려서 반응하는 것은 심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젠의 이 지제심, 여기 감각하는 것은 뇌이고 이해하는 것은 심이다, 심에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이제 척수와 뇌를 나눠서 볼 때 척수에서 일어나는 반사, 즉각적인 어떤 반사들은 이제 척수에서 바로 수행이 되게 되죠. 그러한 것만 여기 신경계에다가 부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런 절충적인 설명을 이익은 하고 있어요. 서구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고전적 심시근관에 대해서 좀 새로운 논의를 했지만, 서구설에 대해서 완전히 그것을 그대로 이제 소개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종래의 설명을 일부 남겨두려는 그런 시도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즉각적인 감각에 대한 반응만을 담당을 하고, 심장이 그것을 이제 외계의 자극에 대한 이해를 하고 판단하는 그런 주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세기에 우리나라의 이제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규경 오주연문 장전선고를 보면 여기 이제 재밌는 논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희조신어라고 하는 청나라 때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책인데 이 희조신어 1815년에 중국에서 간행된 책인데 간행됐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규영은 이 책을 구해서 읽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시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책 사고 파는 책을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이게 활발했고 뭔가 이렇게 도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사례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대충 얘기를 해보자면 풍소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력이 뛰어났다. 그래서 이제 과잉적인 표현이지만 한 번에 10개 책의 10줄을 한 번에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뛰어난 지력의 소유자였는데 한 번은 이제 퇴근을 하면서 말을 타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말이 놀라서 낙마를 한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잘못 떨어져가지고 뇌를 다친 거예요. 머리가 두개골이 부서지고 뇌를 다치게 됐어요. 근데 그 옆에 마침 이제 몽고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몽고의생. 네. 이 몽고의학은 이제 중국의학과 또 다른 특징이 있었을 텐데 이런 이제 외과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나라 때에도 이런 그 서장의학, 그 티베트의학이나 몽의학이 꽤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희제의 경우에도 언젠가 이렇게 심한 이제 두통에 시달렸는데 거기에 그 티베트 의사가 강희제를 잘 고쳐줘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서구의학을 전파하는 서구의 의사들도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별로 좋은 효과를 못 냈는데 티베트 의사가 이렇게 좋은 효과를 바로 즉시로 이제 보여줘서 강희제가 굉장히 감명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 이제 몽고 의사가 상당히 탁월한 치료를 한 겁니다. 그때 소위 뇌를 이제 두개골 안에 채워넣고요. 이게 어떤 효과를 일으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가죽으로 머리를 이제 싸매는 그런 처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전신을 주물르고 뭐 두드려주고 하는 이제 이런 물리 치료를 했던 거죠. 그래서 3일이 지나니까 이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5일이 지나니까 이제 굶주림을 느낄 수 있었고 3개월 되기 전에 일어설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었던 것은 평생 읽었던 책, 이거는 한 글자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한 글자도 이제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전으로 완전히 이 사람이 딴 사람인 것 같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생각해 볼 때 뇌가 이 운동과 감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이규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기가 되면 이제 뇌가 감각과 운동의 주체다라는 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여호면이라는 유학자가 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유학자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인물인데 이 사람 보면 또 재밌는 것을 싣고 있어서 여기에 소개를 해봅니다. 이 사람의 설명을 보면은 중심강자 내장 원성지도라고 해서 이게 그 심장과 신장을 사이를 이어주는 요 빈 공간이 그 인간의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과 신장을 잇는 이 관, 이게 지금의 뭐 대동맥에 해당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관에 이게 8촌 4푼인데 그 중에 그 3촌 6푼은 이제
신장에 소속되는 것이고 삼천육부는 신장에 소속되는 건데 그 중간에 그 1촌 2푼이 여기가 이제 빈 공간, 넓은 빈 공간이 있어서 여기가 원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여기 거처하는 곳이고 이게 호흡의 문호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래의 종래의 그 동아시아의 해부생리 학설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견해인데요. 이런 이제 견해를 제시한 학자들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831년에 왕청임은 의림개착이라는 책을 이제 내게 되는데 1830년에요. 의림개착이라는 책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뇌수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종래에 좀 불분명하게 뇌주신명설이 대두됐던 것에 비해서 명확하게 뇌주신명설, 뇌가 정신을 담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가 뇌가 정신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든 것이 그 세 가지의 이유입니다. 이 의림개착의 뇌수설이라고 하는 논설에 이게 다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심내 출입 기지도로 심장은 기가 출입하는 길인데 어떻게 이것이 염기 그러니까 이게 사유죠. 사유 그 신묘한 기구 그 사유의 기구를 만들어낼 것이며 사유의 얼개를 만들어낼 것이며 저 기성 기억 능력을 저장한단 말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거는 감각기관들이 뇌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이통내 양쪽 귀는 뇌로 통해서 소총지성 그 사람이 들은 소리들이 다 귀원에 뇌로 귀입된다 들어간다. 양목즙 뇌즙소생 양쪽 눈도 뇌즙이 만들어낸 것이고 양목계 양쪽의 시신경이 뇌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이 본 그 사물들은 또 뇌로 들어가게 됐고 비도 마찬가지다. 그 코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다 감각기관이 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뇌가 이런 감각의 주체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다른 논설에서도 봤지만 뇌가 성장해야 정신작용이 완성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억력이 좋지 않은 거나 아이들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나 뭐 나이 든 사람들이 건망증에 시달리는 것도 다 그러한 뇌가 채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논거를 들어서 뇌가 정신의 자리다 라는 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가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의 서구의 해부생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